그 사람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엔 설탕 2스푼이 담긴 커피 한 잔이 조용히 놓여 있었죠. 사랑은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저는 그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침묵이 제 마음을 처음으로 흔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로디 마르탱,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프랑스 여성입니다. 누군가는 제 삶을 부러워했겠죠. 프랑스 금융 명문가의 외동딸, 어릴 적부터 정해진 길을 걸으며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빠르게 이뤘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럽 유수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또래보다 앞서 사회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점점 나라는 사람을 잃어갔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살아야 했고 무엇 하나도 제 뜻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숫자로 평가받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명성과 가문의 체면을 위해 침묵해야 했습니다. 더는 숨 쉴 수 없다는 감정이 가슴 깊이 쌓여갈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연초 파티에서 약혼자가 공개적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를 건넸지만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정해진 인생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우연히 파리 근처의 한국문화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린 작은 사진전에서 서울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테마를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망원동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 사는 소리와 작은 가게들이 어우러진 그 거리의 사진은 왠지 모르게 제 숨이 쉬어질 것 같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망원동 근처의 소규모 출판사에 단기 번역 아르바이트를 구해 조용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시집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 시를 프랑스어로 옮기는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책 속의 문장은 제게 마음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무실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작은 공간이었고 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언어도 낯설고 음식도 낯설고 사람들의 표정도 낯선 이 도시에서 저는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한 달만, 아니 2달만 그냥 조용히 숨만 쉬다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낯선 이 도시는 조용한 기적처럼 저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 위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엔 설탕 2스푼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설탕 2스푼은 제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디테일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어릴 적 엄마는 제가 힘든 날이면 설탕 2스푼을 넣은 따뜻한 밀크커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달콤함은 마음을 진정시켜준다며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같이 마셔주셨던 기억. 그래서인지 저는 언제나 커피에 설탕을 꼭 2스푼 넣는 습관이 있었고 그건 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의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이 습관을 누군가가 알아차렸다는 것. 그것도 말 없이 조용히.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다정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굴까요? 왜일까요?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그 다정한 커피 한 잔이 제게 살아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던 그 사람은 제게 설탕 2스푼짜리 아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사람을 통해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침묵이 제 마음을 처음으로 흔들었습니다. 이건 말 없이 다가온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조용한 구원의 기록입니다. 어떤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국의 여름비는 파리보다 훨씬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출근길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날엔 탕비실 커피 옆에 작고 투명한 우산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망원동 골목엔 흙냄새가 스며 있었고 그 냄새는 제게 그 사람의 체온처럼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와 저 사이엔 아주 짧은 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같은 말들이었지만 제겐 그 말들이 마치 창문을 여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탕비실 안에서 저 혼자 커피를 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손에 쥔 스푼을 떨어뜨렸고 그는 웃지도 않은 채 조용히 그것을 주워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커피는 좀 진하네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는 제 커피를 알고 있었고 제 하루를 함께 시작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섬세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땐 먼저 문을 잡아줬고 가끔 퇴근이 늦어질 땐 아무 말 없이 택시를 불러두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업무가 몰려 유난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조명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시 그 공황의 징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책상 아래로 몸을 숙였는지, 어떻게 탕비실로 걸어갔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 잔조차 들 수 없던 그때 누군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준호 씨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제 가방을 챙기더니 말없이 제 옆을 지켰습니다. 10분쯤 지나고 조금 숨을 돌린 뒤에야 그가 택시를 불러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증상을 설명해줬고 진료 접수부터 보호자 대기까지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도와줬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예약 없이도 진료가 가능했고 필요한 약은 병원 내 약국에서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제 상태를 아무 말 없이도 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간호사의 질문에 준호 씨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그냥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커피와 대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가 저를 조금씩 회복시켰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마음이 터질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 아픈 사람을 가만히 두는 건 싫어서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누가 말은 안 해줘도 옆에만 있어줘도 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파리의 집 창문에 기대 앉아 보던 그 오래된 한국 드라마를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바쁘지만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강했습니다. 출근길에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요. 사람들의 옷자락이 날리고 망원동 골목길의 나무잎들도 세찬 비바람에 흔들리던 그날. 저는 마음이 불편한 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작은 앨범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그 앨범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낡은 벤치에서 찍은 흑백 사진, 어릴 적 엄마가 써준 짧은 메모, 그리고 아주 오래된 동전 하나. 의미 없는 이들에게는 그냥 종이 조각일지 몰라도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지하철에서 떨어뜨렸거나 어딘가 놓고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손끝이 떨리고 그 사진 속 엄마의 눈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앨범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에 준호 씨는 한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지하철에서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찾을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정리하더니 제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망원역으로 향했고 그는 한 번 출구 근처의 유실물 안내센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은 어떤 물건인지 언제쯤 잃어버렸는지 상세히 물었고 준호 씨는 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검정색 앨범이에요. 안에 사진 몇 장과 손글씨가 들어있고 오래된 느낌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울교통공사 통합유실물 시스템에 바로 조회해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당황해 있는 제게 지하철 직원은 입가에 조용히 머문 따뜻한 미소로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더 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스스로를 많이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중한 걸 대충 가방에 넣었는지, 왜 더 조심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기 엘로디 씨 맞으시죠?
성수 유실물 센터입니다. 앨범 찾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 낯선 외국인에게도 이토록 친절하게 대했을까? 그날 저녁 앨범을 찾으러 가는 길에 준호 씨와 나란히 앉아 전철을 탔습니다.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제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신 글을 써줬죠. 그 앨범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한국에 오기 전 그걸 제 손에 꼭 쥐어줬어요. 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은 적어도 마음은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의 말은 제게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성수역 유실물 센터에서 다시 만난 앨범을 품에 안고 나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기억되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준호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 속엔 단단하고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조금은 변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조용히 웃으며 걷는 저녁길이 더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퇴근 후 한강 둔치에 들렀습니다. 말없이 라면을 나눠 먹던 그 벤치 위에서 저는 세상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어떤 날엔 북촌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서울은 점점 낯선 도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화면 너머로 어머니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엘로디, 돌아올 생각은 없는 거니? 이제 곧 약혼식 준비도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마치 일시적인 탈선쯤으로 여겼고 친구들 역시 이제 그만 여행을 끝낼 때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꺼두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고 북촌 골목에서 들려오던 조용한 바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마음은 선택이 아니라 도망일까요? 그 질문들이 조용히 가슴 깊숙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준호 씨에게 말없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온전히 담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프랑스엔 집이 있지만 여긴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숨 쉬며 살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함께 숨 쉬어주실 수 있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저희의 첫 번째 약속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저희는 종로의 오래된 골목길 어귀에 작은 공간을 하나 얻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창문을 넓게 내고 나무 테이블 몇 개를 놓았습니다. 커피와 차, 그리고 조용한 책이 머무는 공간. 이름은 숨. 그리고 준호 씨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저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한국 시집을 소개하거나 여행자들을 위한 간단한 파리식 디저트를 만듭니다. 우리 가게는 작지만 누군가 오늘 마음이 조금 아팠다고 말하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 그의 잔에 설탕 2스푼이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곤 미소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문득 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는 참 예쁘게 웃는구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는 숨결 같은 것임을 그제야 어머니도 느끼셨던 걸까요? 준호 씨는 여전히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는 잊지 않고 커피에 설탕 2스푼을 넣어줍니다. 그는 한 번도 사랑해라고 말한 적 없지만 매일 아침 저를 사랑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커피 한 잔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숨,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조용히 피어나는 우리만의 하루로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언젠가 한 잔의 커피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따뜻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마음을 기대어 쉴 곳이 필요하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숨결 같은 사랑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곧 새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공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랑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